이상하면 어디로 강남 내용치과 삐삐 꼬였네 들쑥날쑥해 교정해야겠네. 살았네 임플란트 좋아 좋아 친절하고 정직한 강남 내용치과 17년 한자리에서 당신의 치아를 지켜왔습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강남 레용치과는 별이 5개. 검색 엔진에서 강남 레용치과를 검색하세요. 검색 엔진은 뭐야? 그러니까 저 장우 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원구의 유스 하청공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저는 진행자 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옆자리 앞자리에는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한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집행위원장 민경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방송에 효성그룹의 공익 제보자이신 우리 김민규 차장님이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안원구 뉴스 하청공장의 플루토늄이죠. 네. 이분은 다른 분들은 평상시 민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머리 아프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다음은 음악 좀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네. 네, 음악 듣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제 피아노를 베토벤까지 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음악 들으면서 많이 스트레스 해소를 하잖아요. 일반인들은. 이분은 음악을 절대 듣지 않으시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세금 계산서 보시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실 때 숫자를 보실 때 가장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는 우리 안원구 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원구입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신 거죠?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네. 그만큼 네, 이분한테 딱 레이더망에 걸리면 그 어떤 그 숫자 장난질하고 이렇게 나쁜 마음 먹었던 것도 다 작살납니다. 취미로 보시니까. 네. 네. 그게 취미인데 제대로 보시면 뭐 제대로 끝나요. 보시면 가는 거죠. 절단 나는 거죠. 예. 네. 자,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죠. 효성그룹의 탈세 및 담합 등의 사건에 대하여 방송을 해드렸죠. 시간 관계상 방송을 모두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워낙 이 사안이 길고 중대하고 이야기할 게 많다 보니까 그랬는데 자 그래서 금일은요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다 못한 효성그룹 탈세 문제의 뒷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답답해지고 아니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하는 의구심이 점점 들고 있어요. 지난 MBC 뉴스데스크와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이 방송 직후에 국세청 조사 1국에서 효성그룹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징후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난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의 담합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적절한 수사와 조치가 있었던 점까지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효성이 입찰 담합을 한 사례를 방송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일반적인 이익률 10에서 15%에 무려 3배가 넘는 폭리를 취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갔었거든요. 자, 오늘은 그중 입찰 경쟁을 하는 업체끼리 계약 물량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대구 지하철 중앙제어 시스템 공사에 관한 내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중앙제어 시스템 공사 이게 과연 어떠한 공사였는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네.
이 건은 원청이 대구 지하철 공사고요. 네. 제가 지인들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발주 금액이 이 중앙 제어 시스템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 5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웃긴 게 대구 지하철 공사에서 발주를 했지만 최종 납품을 한 회사는 그 지멘스입니다. 독일의 지멘스의 그 중앙 제어 시스템을 납품을 했는데 여기에 중간 2차 벤더로 효성이 끼입니다. 그리고 효성이 어디에다 납품을 하는가 하니 현대중공업에다 납품을 합니다. 근데 효성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중앙 제어 시스템을 국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경쟁사끼리 물량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은 효성한테 받은 거를 또다시 현대 자회사인 그 현대정보통신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또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1차 벤더 그리고 2차 벤더 그리고 3차 벤더 4차 벤더까지 내려가는 구조고요. 최종적으로 효성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35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이상한 구조죠. 바로 다이렉트로 대구 지하철공사가 지멘스로 발주를 내면 35억 정도의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인데 대구 지하철공사는 어찌된 영문인지 50억 이상을 지불을 하고 그 과정에서 혈세가 물론 낭비가 됐죠. 그러면 1차 밴드가 지멘스입니까? 예, 거꾸로 가면 1차가 이제 지멘스고 대구 지하철공사가 지멘스 제품을 딱 찍었답니다. 자, 그러면 대구 지하철공사가 지멘스한테 발주를 했는데 실제 물량은 효성중공업 물량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차액만큼은 어디로 사라졌고? 아니요, 거기에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부분인데 대구 지하철공사가 발주를 하면서 지멘스 제품을 넣어라라고 딱 집어서 현대정보통신하고 현대중공업이 컨소시엄을 먹었대요. 그 컨소시엄 업체에다가 통보를 한 거죠. 지정을 하면서. 지멘스 제품을 써라. 예. 그러면 여기서도 의문이 드는 게 왜 꼭 굳이 효성을 거쳐서 지멘스 제품을 납품을 받아야 되냐 문제죠. 그러니까 지멘스로부터 직접 해도 될 텐데. 예. 지멘스 사이에 그럼 효성과 현대중공업을 사이에 또 두 단계를 더 끼워서 네. 결과적으로는 높은 가격으로 대구 지하철공사에서 발주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그렇고 얘들이 한 번씩 튈 때마다 10%씩 수수료를 뗍니다. 한 번씩 넘어 건너갈 때마다. 네. 그 기본이 10%고요. 건너만 갔을 뿐인데 10%가 생기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억지로 끼워 넣으면서 발주 금액을 부풀려 준 거죠. 그럼 저 효성중공업 쪽에서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넣었다는 거예요? 얼마에 샀는지는 나오지 않고요. 지멘스로부터 얼마에 샀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통상적으로 한 10% 정도를 마진을 떼고 발주를 주니까 약 30억대에 지멘스로부터 사서 거기서 35억에 현대중공업에 팔고 또 거기에 10%를 또 현대중공업에 붙이고 대구 지하철공사에 넣었다. 예. 그럼 이 대구 지하철공사에서 지멘스에 직접 할 수는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그렇게 단계를 끼우는 이유는 그 제어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전산 설비하고 소프트웨어 전체를 이제 턴키로 발주를 주는 개념인데 다른 제품을 이제 소프트웨어를 또 하드웨어랑 맞춰야 되니까 매칭을 시켜야 되니까 조금 그 부분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걔네들이 다이렉트로 발주를 주고 지멘스에다가 턴키로 발주를 줘버리면 싹 해결이 되는 문제죠. 그러면 여기에도 일단 그 발주처와 그 사이에 끼어있는 업체들 사이에 커넥션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유착 없이는 이렇게 이상한 구조로 발주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진짜 아니 뭐 그냥 넘어가면 10%씩 주니 이건 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귤을 따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도매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도매상 거쳐서 이제 그 소비자한테 가는데 제가 이제 청장님을 알아요. 제가 이제 귤 농사 하는 사람인데 청장님이 귤을 드시고 싶다 해서 제가 그냥 10,000원 받고 2박스 드리면 되는데 청장님 귤 드시고 싶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쪽에 갔다가 10,000원에 이게 15,000원에 갔는데 여기선 또 중간에 또 민희 위원장님께 2만 원에 갔다가 위원장님은 청장님한테 예. 확 씌우는 거죠. 구조가. 4만 원에 이런 꼴 아니에요 지금? 예, 눈탱이죠. 네. 아니 선생님 이게 가능한 건가요?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된 거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게 몇 년도 좀 이야기예요? 이거는 2013년입니다. 2013년도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전혀 없나요? 없습니다. 이 MBC 보도가 나가고 나서 효성에서 이제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러다가 가랭이가 찢어지는 상황인데요. 뭐라 그러냐면 해명, 조정측 해명인 거죠. 예, MBC에다가는 우리가 현대정보통신하고 현대중공업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한 거기에다가 우리가 벤더로 등록이 돼 있었다. 즉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정보통신이 발주하면 우리는 벤더로서 참여를 했을 뿐이다. 경쟁업체인데. 네네. 근데 다른 매체에서 대구지하철공사에다가 직접 그 질의를 해본 결과 효성이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정보통신의 벤더가 아니고 지멘스의 벤더로 등록이 돼 있다는 거죠. 그 효성이 그렇게 언론에다 이야기를 했나요? 네네. 이건 특정 이제 언론 얘기해도 되나요? 수사 당국에서 예, 시사인에 그저께 이제 인터뷰를 했고 공식 답변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시사인 그 인터넷판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내한테도 확인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통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잘 금방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이게 좀 특정한 어떤 분야의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해서 또 저한테 또 설명을 요구해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방송을 들으면 아마 수사기관에서 이건 수사를 착수하지 않고는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듣고 보니까 저희 그 아까 감귤에 대한 비유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적절한 비유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네. 이쪽은 근데 이걸 거꾸로 보면 발주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예, 알면서도 발주를 준 거죠. 그래 왜 그렇게 발주를 했을까가 이제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그 지멘스 제품으로 특정을 해주고 네. 그 특정한 해서 직접 사면 되는데 굳이 이 업체들을 중간에 끼우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커넥션들이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이에 국민 세금이 많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런 건 반드시 수사를 해야죠. 근데 보면은 다 담합이 공기업 뭐 이런 국민 세금들 갖고 운영하는 회사들한테서 대부분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주인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공기업에서 발주를 담당하는 입찰 담당하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니까. 사기업이면은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이 정도로 했으면 이게 사실 처벌이 굉장히 강하게 내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같은 사건이면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은 다 엄청난 심각한 처벌을 받게 돼 있죠. 지금 수사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 과연 이 대구지하철공사 이 건에 대해서 효성과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담보로 해서 얼마나 큰 이익을 취하게 된 겁니까? 10%에서 15%씩? 최소 한 15억에서 20억은 예, 중간에 자기들 이익으로 삥땅질을 한 거죠. 와. 50억에서 15억씩이나? 네. 와 많이 했네. 아니 같은 그 현대 계열에 옛날에 몸담고 계셨던 분으로서 한 말씀. 창피하네요. 예. 아 이게 저는 사실은 이 김민규 차장님하고 이걸 정리하면서 제가 들은 의문이 있어서 몇 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 삼성전자하고도 거래한 게 있더라고요, 효성이. 근데 삼성전자하고 거래한 건 마진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공기업에서 한 거는 마진이 큰 거예요. 한 30-40%가 넘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근데 왜 삼성전자하고 한 건 이렇게 싸게 합니까? 그랬더니 얘네들은 시장에 저기 이익 구조를 다 안 되는 거예요. 속여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한 게 야 삼성은 다 아니까 못 속이고 공기업은 그냥 눈먼 돈이니까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눈먼 돈이니까 그냥 거기다 왕창 씌우고 이런 구조가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세상에 삼성은 못 속여 먹는구나 효성도. 그럼 한때 이제 그 공직에 몸담고 계셨던 분으로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공직에 몸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 지하철 공사하는 게 사실은 꼭
그 공무원이나 중공무원들이거든요. 네네. 공사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는 정말 국민들의 돈을 자기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니까 분명히 이게 그냥 그렇게 이렇게 이런 구조를 짜가지고 다 차익이 그만큼 차이 나고 쉽게 싸게 살 수 있는 거를 비싸게 주고 사주는 경우는 다시 또 뒤로 사이드 머니를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더 궁금하고 이제 의심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해당 공기업은 분명히 감사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감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부정행위를 적발하려는 그 노력은 과연 했을 것이며 했다고 하면 혹시 이제 김민규 차장님을 이제 불러서 이게 맞는 것인지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감사 협조에 이런 도움이 좀 필요로 한다라는 걸 좀 받으신 적이 있는지. 네, 뭐 그동안은 몰랐던 것 같고요. 그 해당 공기업의 감사실이나 어떤 감찰 조직에서 아니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저희도 최근에 알았으니까요. 이거 조사하면서. 근데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그 대구지하철공사 중앙제어 시스템의 경우는 이건 돈의 문제도 좀 떠나서 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뭐냐면 중앙 통제 시스템이거든요. 이 통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건데 예, 이거는 예, 정말 근데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아니 지멘스라는 제품은 그 좀 독일에서는 좀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 예, 지멘스가. 예. 근데 거기서 뭐 물건 자체에도 하자가 있는 물건을 넣나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스템 설비 이제 눈에 보이는 설비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매칭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물건을 만든 쪽하고 그걸 또 세팅하는 쪽하고 다르게 되면 이게 이원화가 된단 말이죠. 아, 호환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예, 예. 그러면은 지멘스하고 현대중공업하고 호환이 잘 안 될 수 있는 거를 그냥 붙여놨다. 그렇죠.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자기가 만든 제품을 인스톨을 시키고 세팅을 시켜도 문제가 생기고 버그가 생길 수 있는데 하물며 이 제품의 특성을 모르는 그 만든 사람 따로 설치하는 사람 따로거든요. 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지고 분명히 버그가 생기거든요. 그 전산 장비는 특별히 이 서로 프로토콜이나 그러나요? 그게 맞아야 되잖아요. 네, 네. 신호 호환 체제가 다 맞아야 되는데 각 나라에서 다른 거라면은 그 기준이 표준이 다 달라가지고 서로 호환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런 버그가 생기고 하면 바로 그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면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대형 사고죠. 문제가 생기면 대형 사고죠. 이 전반적으로 이건 진짜 수사를 해야 되겠네요. 꼭 반드시. 대구 지하철은 예전에 화재도 나가지고 참 그러게요. 고생들 하셨던데 또 그래요. 또 더군다나 이 업체들이 제작을 하는 업체들이 두 군데나 꼈기 때문에 그것도 재벌 대기업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그 세팅 작업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중간에 껴서 이익만 챙기고 빠지자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인 책임은 대구지하철공사랑 직접 계약 관계에 있는 현대정보통신이 책임은 지겠지만 이 사람들도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거죠. 서로 책임을 미룰 수가 네, 있겠네요. 네. 서로 미루는 거죠. 설치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아니다.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서로 미룰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나중에 되든 말든 일단 챙기고 보자. 그거네요. 참 심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지난 시간에 잠시 그 또 공정거래위원회 그 효성당합 사건에 대하여 다뤄봤죠. 지금 이 방금 말씀드린 대구 지하철 사건을 포함해서 현재 탈세 신고서가 제출돼 가지고 수많은 사례에 대해서 이 효소뿐만 아니라 담합업체 모두를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공정위의 태도를 보았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 될지 참 많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지난번에 공정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다른 뭐 큰 사례가 있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더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사장님. 네. 뭐 좀 먼저 이제 좀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불공정거래위원회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예, 예.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이제 재취업 기회를 노리고 그 리스트에 특히 재벌 대기업에 자기네들 상사들 뭐 퇴임을 앞둔 상사들이나 아니면은 승진해서 누락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재취업 기회를 알아봐주기 위해서 목록을 만들고 뭐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그쪽 대기업 사건이 접수가 됐을 때 그걸 봐주고 무마시키고 축소시키고 심지어는 은폐까지 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이 대기업에서 이제 퇴직 후에 재취업을 하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대관 업무를 하는, 특히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하는 사람들이 취업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직접 경험을 많이 했습니까? 저는 그 재취업이라는 그거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하진 못했지만 이제 보도 내용이나 뭐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제가 접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대기업들에서는 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그러니까 정관이죠.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정관들을 이제 많이 뽑죠. 뽑아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이제 로비를 하게 하고 이런 사건이 생기면은 이제 무마하는 일을 시키는 거를 이제 종종 언론에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문제가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거래가 중지가 될 수도 있고 뭐 검찰 수사를 받고 잘못하면 이제 형사처벌을 받고 하니까 아마 그 사람들을 자기들을 월급을 주고 취업을 시켜가지고 그런 로비를 하도록 하는 게 사실 대관 업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를 근데 우리 김민규 차장이 우리 이 내용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제보가 들어오면 대기업이 어떤 문제를 잘못했냐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제보자를 오히려 왜 문제 없는 거를 이렇게 제보하느냐라고 이제 바꿔버립니다. 그 상대를. 의심을 하고 계속 저를 취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보자가 잠깐이라도 무슨 잘못된 이야기가 있으면 그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제보자를 오히려 취조하듯이 조사하듯이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래요. 우리 김 차장이 지난번에 공정거래위원회 제보를 했다가 그런 이제 상황을 당했는 모양인데 네네. 이 공무원들이 이러면 안 되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렇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언젠가는 한번 혼쭐이 날 거예요. 실제로 그때 갔을 때도 제보자를 마치 조사자 취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시험 문제 풀듯이 이제 자기가 본인이 제보를 했으니까 날짜, 시간, 뭐 그 내용을 거의 이제 암기를 잘 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예. 그리고 뭐 메모해 간 거 이거 출력해 간 거 좀 보려고 했더니 그거 보고 하면 안 된다라고 윽박 지르고 그러니까요. 누가 제보를 하겠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 정말로 공정 거래를 지도하고 공정 거래를 조장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제보를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가지고 제대로 좀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이 사건도 그 이후에 공정거래위원장이 가고 난 다음에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밑에는 아직 그대로 계속 전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뭐 저는 김상조 위원장이 이제 인해 장막에 그냥 갇혀버렸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네. 참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기관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김상조 위원장은 재계에서든 그 거래 질서 이런 걸 바로잡는 그 저승사자 뭐 이렇게까지 평가가 되는 사람인데 전혀 그런 변화가 없나요? 뭐 일단 이론적으로는 빠삭하시겠죠.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빠삭하시다고는 하지만 삼성 쪽에 많이 치우쳐 계신 그런 주 분이 타켓이 삼성인 경우에만 네. 타켓이 돼 있다. 그건 또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네, 네. 사실은 뭐 그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가 잘 해주지 않으면 사건이 아예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구도 고발 못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탁 틀어 막아버리면은 뭐 영원히 안 바뀌는 거죠. 뭐. 자, 근데 더 쇼킹한, 예. 더 좀 이상한 네, 이야기가 지금도 또 펼쳐집니다. 네. 자, 지난 MBC 뉴스데스크 방송에서 국세청 조사 4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후 보도는 조사 1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가 알기로 청장님께서는 국세청 1국장을 되셨죠? 예, 1국장 했죠. 예. 예. 1국과 4국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이제 국세청 편제를 보면 네. 조사 1국, 2국, 3국, 4국 서울청을 네,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조세 조사국 네. 이렇게 이제 5개 국이 있습니다.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보통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은 1국은 대기업, 네. 대기업의 주로 정기조사. 정기조사. 예, 2국은 이제 도매이면서 대기업인 또는 개인으로서 큰 개인.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도소매 유통. 유통 네. 그런 쪽에서 그는 2국에서 이제 네. 조사를 하죠. 그럼 상국은 주로 상속 증여세, 아. 양도소득세 그런 이제 쪽에 조사를 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뭐 상국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광모 의장 뭐 같은 상속이나 네, 이런 거 상속. 있을 때 네. 그런 데 대한 조사나 또 개인이 큰 거래를 해서 양도소득세가 나간다든지 뭐 그다음에 주식 이동 조사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상국이 지금 네. 주로 하고 문제 4국. 문제 4국은 이제 주로 보통 하명 조사라 그러죠. 이제 하명을 받들겠나이다. 외부에서 이제 검찰 조사를 하다가 뭐 자료가 넘어온다든지 또는 청와대나 이런 데서 정보가 이제 수집이 돼 가지고 이제 국세청에서 할당이 된다든지 뭐 등등 해서 뭐 정치적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좀 중요한 사건 그래서 통상 사국 조사를 뭐 검찰의 중수부와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하는 조사는 다 조사국은 다 하는 건데 그런 걸 하고 그다음 이제 국제조세 거래국은 요즘 이제 해외와 거래가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국제 거래에 대해서 이제 주로 조사하는 것이 그런데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다 연결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연결돼 있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국은 어쨌든 간에 상당히 중요한 조사 그다음에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하고 조세범으로 다뤄야 될 정도의 중요한 사안들 이러한 사안들은 주로 이제 사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룹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계열 기업이라고 하죠. 네. 어떤 우리 보면 재벌 그룹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룹들에 대한 조사는 사국에서 이제 주로 많이 합니다. 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국에서 할당돼서 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1국으로 바뀌게 된 배경이 그게 궁금해지거든요. 예, 뭐 그거 가기 전에 좀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그 저희가 그 김민규 차장님하고 함께 작업을 해가지고 국세청에 탈세 신고서를 제출한 게 2018년 12월 4일입니다. 작년도에. 네. 저희가 한 몇 달을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신고서를 접수를 했고요. 그때 12월 27일 날 그해 12월 27일 그러니까 한 달이 채 안 돼서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접수됐다고 통보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이런 제보는 그 국세청 조사 사국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도 그래서 국세청 조사 사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묘한 시점에 묘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 여기는 안원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근데 아주 묘한 시점에 묘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 지난번에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이 될 그날 네. 당일날 네. 김민규 차장한테 전화가 왔었죠. 그때 국세청에 MBC에서 취재를 확인해서 확인을 요청을 하니까 저기 국세청에서 펄펄 뛰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서 조사 사고가 아니다라고 네. 하면서 펄펄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드릴 말은 더 없잖아요. 저희는 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통보를 받은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인터뷰를 국세청에서 하자마자 청장님한테 메일이 왔어요.
국세청에서 뭐라고요? 이 효성 탈세 신고서 누적 관리한다고. 누적 관리라고. 누적 관리는 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통상 제보를 하면 네. 본청에 있는 세원관리과에서 이제 제보를 어느 지방청 어느 부서에 보내야 될 것인지를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또 조사 제보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네네. 그 보통 이 조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지방청이 어느 부서로 내려줍니다. 이거를 이 경우에는 서울청 조사 사국으로 내려준 케이스죠. 네. 그런데 보통 이 실제로 제보 내용 자체가 신빙성이 그렇게 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보 자체가 모호하다든지 자료가 뭐 분명치 않다든지 하면 그거는 이제 제보를 참고로 해서 누적 관리라고 합니다. 보통 그를 다음 조사 때 참고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접수는 됐으나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관리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좀 이상하다고 보는 이유가 저는 이걸 보는 순간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거를 조사를 할 걸로 판단을 해서 당연히. 내려보낸 거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사국관리과에서 이거를 담당할 거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를 갖다가 일국에서 하는 걸로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그럼 일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정기조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언론에서도 정기조사 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네. 나는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네.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세청에 이걸 우리 그 민위원장을 시켜가지고 확인을 좀 해보라 그랬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장님이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참 이게 참 좀 죄송한데 제가 대화한 얘기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조사 4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조사 1국으로 가서 했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렇게 통보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다 그런데 왜 이제 와가지고 왜 바꾸시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답변을 잘 안 하세요. 그리고는 왜 누적 관리한다고 그럼 바꾸셨느냐. 네. 우리는 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왜 갑자기 누적 관리하는 거는 안 한다는 뜻 아니냐. 그렇죠. 그랬더니 답변을 또 모호하게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 조사 1국에서 조사를 한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지금 그 우리가 한 탈세 신고서 조사 1국에서 가져갔습니까? 했더니 안 줬대요. 본인이 갖고 있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본인이 갖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말씀이냐 지금 이것도 지금 이거 조사 1국에서 한다고 언론에 보도까지 났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또 말을 바꿔요. 그거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시냐. 뭐 전산에 뭐 이렇게 올려놨나 봐요. 그러면 그 나간 사람들이 그걸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제 막 했다가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개인에 대한 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언제 우리가 그거 알고 싶다고 그랬냐. 그럼 안홍구 청장님께서도 우리한테 그건 다 알려주셨다.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고 안 청장님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 제가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다. 니네가 얼마의 세금을 매기건 말건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 필요도 없다. 다만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이 사실 신뢰할 수 없다. 그랬더니 뭐 이제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끊었어요. 40분 가까이 통화를 했는데 끊었는데 그건 저는 어쨌든 그분하고 통화를 한 거죠. 네. 근데 좀 있다가 청장님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네. 조사 4국에서 전화가 왔다고. 아니 난 왜 조사 4국은 나가지도 않았는데 조사 4국에서는 또 팀장님한테 전화를 하냐고.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이야기가 이 사실은 조사국은 이 탈세 제보까지 갔으니까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는 게 국세청이 원래 저도 근무할 때부터 탈세 구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이 아니고 명백한 자료를 우리가 제보를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 제보된 내용을 충실하게
모르던 걸 알려줬으니까 정말 고마운 자세로 그걸 네. 확인하는 게 그게 원칙이죠. 네. 근데 이야기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뭐 내가 그 직원들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기를 죽이는 거는 아닌가 모르겠는데 뭐 중복 조사 우려도 있고 뭐 2012년도에는 조사를 한번 했는데 네. 중복 조사를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했던 데를 또 하고 하면은 그 중복 조사라는 것은 사실상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조사 받았는데 또 조사를 나오면은 그 사람들은 억울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건은 2013년도에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 이전에 조사는 일부는 했을 거예요. 정기 조사를 했다면. 네네. 그런데 그 내용 때 사실 못 본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땐 자료가 이걸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못 봤다면 원래는 2013년 이 자료가 수주 내용으로 보면은 2013년, 14년, 15년, 16년도까지 쭉 이어질 수 있는 네.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될 그런 자료고 그 자료를 보다 보면 2012년도 분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조세범 처벌법에 해당되면은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거든요. 원래 5년인데 그래서 이게 고의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할 생각을 가지고 이걸 했다면 이게 딱 조세범 처벌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년 정도까지 소급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년도분 조사했던 것까지 더 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적발해서 그 가세를 했지 않았다면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나왔으면은 앞에하고 같이 연결된 사건이라면 조사를 해야죠. 하는 게 당연하죠. 네, 해야죠. 왜냐하면은 중복 조사라는 거는 착수할 때부터 중복 조사는 안 하도록 돼 있는 거지만 중복 조사가 아닌 상태에서 착수를 했는데 조사가 해보니까 그 부분까지 연결돼 있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때 조사를 못했으면 이제 나왔는 자료로 가세를 하는 게 맞죠. 그럼 탈세 지나간 거는 그럼 탈세 아예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정기 조사 또는 뭐 부문 조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한번 해버리면 이제 중복 조사에 걸리면 조사를 아예 안 한다. 못하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뭐 안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 쇼하는 걸 수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중복 조사라는 명분으로 한번 가볍게 예방 주사 맞춰놓고 내 주사 맞았다 이런 거예요. 설마 그렇진 않겠죠. 아니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니 왜냐하면 저는 그 청장님이 그냥 세무 쪽에 잘 모르시고 예를 들어서 그냥 국세청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가볍게 잠깐 발만 담갔다 오신 분이 아니라 저분이 굉장한 높은 위치에까지 가서 굉장히 투명하게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오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정말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청장님이 지금 그 위치에 수장이시라면 지금 이렇게 제보가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내용 자체가 아주 기본적인 로데이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ERP 전산 자료잖아요. 네. 전산 자료인데 너무나 구체적이고 본인이 직접 했던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꾸며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거기서 전산 자료에 USB에 다 담아가 나오는 아주 그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활용하면 뭐 조사가 그냥 금방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또 직원이 하는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세금 계산서를 가공 계산서를 다 받았잖아요. 네. 물건을 사오면서 계산서를 받은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저 담합에 대한 대가를 주면서도 세금 계산서 끊어가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상대방들이 그걸 신고를 했는지 여부도 확인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니까 이제 세금 계산서를 신고할 때 합산해서 이제 신고를 합니다. 네. 그 계산서를 그 합산이라는 거는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합해서 신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그 자료들은 그 합산하기 위한 로데이터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전산실에 가서 그 찾아보면 됩니다. 그거는. 그 신고는 합산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그 어디에서 어떻게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었는지까지 장소까지 특정해서 거기에 가면 어떤 전산실이 있을 것까지 내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친절하게 제보를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확인만 해보면 금방 확인할 일인데 그 합산되는 게 여기 신고 내용이 없어서
확인해 볼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국세청 직원이 하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좀 많이 나무랬는데 이게 이 국세청의 현 주소라면 정말 심각한 일이고 아마 그 직원 혼자서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는 해주고 싶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원 감사나 이 국세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국감에서라도 이 자료들을 따로 뭐 안 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안 그러면 전부 직무유기라도 문제를 삼을 수 있도록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방송을 혹시 수사기관이나 언론에서 들으면 심각하게 고려해서 이건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원래 제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흐지부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국세청 전직 직원으로서 내가 이걸 넣는 사람이다 보니까 의식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피치 못할 그런 게 있는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물어봤잖아요. 여기 사회이사들이 누구냐고. 그 사회이사들이 대부분이 전직 율사 출신들. 율사 출신이라고 하면 검찰, 법원 이쪽에서 이제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 뭐 심지어는 뭐 검사장 이상 총장까지 지낸 사람도 있다고 했나요? 예, 법무부 차관도 있고요.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출신도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자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국세청 청장 출신도 있고, 네. 그리고 좀 공인회계사 지금 회장 출신도 지금 현직 회장이죠. 현직 회장이죠. 그래서 이 참 이게 이런 구조라면 얘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한 거예요. 아주 보호막이 두껍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보호막과 우리의 창이 이제 한번 일전을 겨뤄야 될 상황인 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들고 이걸 보도하는 언론도 이 부분을 신중하게 봐야 될 거예요. 이게 국세청이 그 국세기본법 81조 13항에 보면 비밀 유지 의무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그걸 정가의 보도처럼 써요.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탈세를 하고 범죄 행위를 거의 조세범 처벌법에 해당되는 그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런 거는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맞죠. 그렇죠. 그걸 숨기고 안 알려준다는 것은 같이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넘어가서 같이 이 범죄 행위를 하겠다는 공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정가의 보도처럼 우리는 뭐 개인이 비밀 보고를 해. 아니 도둑놈을 숨겨주는 게 그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아니잖아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런 부분들이 국세청이 제대로 아직 이 역할을 아직도 그런 데서 이 탈세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조치로 쓴다면 이거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라도 이 바로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효성을 특정해서 조사를 할 게 아니라 국세청도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자세라면 같이 해야 된다고 네. 봐야죠. 토년이 계실 때 같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효성이 작은 기업은 아니죠. 대기업 아까 그 저 사회이사 면면을 보니까 이게 아주 뭐 초호화 메머드급 그 사회이사들이에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세청장임을 하셨네요. 아, 잘 쓰셨네요. 저희 네. 효성에서.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분뿐만이 아닌데요. 보니까 어우 대단들 하신 분들이 많네. 예를 들어 이제 사법연수원장도 예. 계시고요. 아이고 참. 가까운 서울 서부지방법원장 출신도 계시고. 아 서부지방 법원장. 예. 아 그러면 거기 회장님이 거기 서부지법에서 재판받지 않으셨어요? 네, 1심 받았죠. 이게 꼼꼼하시네. 예, 아유. 우리가 좀 부족해요 그런 게. 그 그죠? 제가 알기로도 또 이 효성일가 그 변호사 비용 대납 예. 뭐 이 얘기도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지금 그 조사 중에 네. 부문 조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부분만 보겠다는 거예요. 아, 요 부분만요? 그러면 우리가 한 이거는 전부 다 나중에 중복 조사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이 조사 자체가 흔들려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뒤에서 이 내용을 잘 아는 국세청의 업무에 정통한 사람들이 여기에 전부 다 인발부가 돼 있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 선수 출신이
이 판을 읽고 청장님 말씀대로 앞에서 그냥 마지못해서 부분 조사하는 것처럼 하고 나중에 정기 조사 때 들어가서 중복으로 어떤 빌미를 준다는 말씀이시죠? 나는 이런 구조를 잘 짜주지는 못하는데 찾는 건 잘 찾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청장 출신이신 분이 그 효성 대기업의 감사로 계신데 회사에 지금 내가 이 회사에서 녹을 먹고 있잖아요. 문제가 생겼어. 내가 근무했던 후배들이 조사한다고 해. 전화 안 하겠습니까? 전화해서 그런 거 하라고 뽑아주는 거거든요. 예. 요즘 뭐 바쁘게 지내나 보지. 어제 식사 한번 하지. 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 말이야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 내 입장도 있고 말이야. 후배님도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 좋은 데로 가서 또 제2의 인생을 또 살아야지. 요 딜이 과연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저희가 이 사건을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네. 뭐냐면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금액도 커요. 그래서 사실 국세청에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거 정말 위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기업 이 효성 근간을 전체가 흔들리는 그 정도의 사이즈예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예요? 예, 네. 예, 그 정도 사이즈 맞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도 말씀 나눌 때 청장님도 국세청이 고민은 할 거라는 거거든요. 너무 덩어리가 커서.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흔들어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의 기우였어요. 이 돌아가는 지금 스탠스를 보니까 그건 전혀 생각도 안 하신 거고요. 지금 기술이 세게 들어온 걸로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복 조사로 인해서 그냥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그래서 보면 국세청의 입장 변화가 너무 웃겨요. 어떤 입장 변화라고? 이게 지금 처음에 탕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입장 변화가 되게 웃겨요. 처음에는 조사 사국에서 조사한다고 MBC에서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날 바로 막 반발하더니만 조사 1국이 정기 세무조사한다고 들어갔어요. 네. 다시 기사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청장님하고 저하고 막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다음 날 특별 세무조사로 바뀌었어요. 또? 예. 그러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효성 일가 변호사 대납 사건으로 조사가 그쪽까지 하겠다. 또 입장이 좀 추가됐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부분 조사를 주목하셔라. 이렇게 계속 지금 그 본인들이 외부로부터 받는 비난에 대해서 조금씩 기사의 멘트가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까지 바뀌는지 이제 다 공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예 저희 이제 다 이 데이터 전체 다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세무조사 상황을 이렇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봐야겠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 사실 국세청 업무가 사실 쉽지는 않고 또 비밀스럽게 진행하잖아요. 네. 국세청 내용들이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오픈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의 재량 여지가 사실 생길 수도 있다고. 이게 투명한 것은 여러 사람들이 알려지고 나면 사실은 이게 그럴 소지가 없어지는데, 이게 아예 물 밑에서 움직이고 오픈이 안 된 상태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런 수법이 통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만약에 국세청이 지금 좀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제대로 안 해서 내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10월을 도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월을 지나고 나면 사실 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정기조사라고 이렇게 했다가 또 조사할 수 없잖아요. 할 때 같이 해야지. 중복조사라고 나오면은 뭐 대항할 여지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건 하나의 거대한 그림에서 작업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개별 기업들 정보든 말건 간에 우리가 제보가 들어왔는 것을 제대로 분석해서 조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낱낱이 그냥 정리해서 그냥 다 자료를 오픈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그 언론사에서 계속 그 자료 오픈 요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어쨌든 그 협조하기 위해서 전부 다 막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청장님도 이렇게 결심 쓰셨으면
그리고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다시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해서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발하라고 하는 역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국세청이 제대로 잘 판단해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문제 없도록 처신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 이사님들 때문에 파편이 딴 데로 튀는 건가요? 예? 그분들의 책임은 없겠죠. 예. 저 끝으로 저도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요. 제가 네. 2019년 2월 23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제가 역시 실명으로 제가 제보를 했습니다. 최초고요. 2000 몇 년도요? 19년도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예. 지난주 토요일 날 네. 예. 특정을 했습니다. 한수원 신한울 1, 2호기 800 GIS 1332억을 효성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원가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원가가 732억인데 1300억인데 700억밖에 안 돼요 원가가? 예. 그게 담합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럼 이걸 거꾸로 놓고 보면 800억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신한울 울진입니다. 울진 신한울 1, 2호기 800 GIS인데 800억에 구매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역으로 보면 800억에 납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효성이 근데 그걸 1332억이나 받아 처먹었거나 아니면 500억 이상을 더 주고 구매를 한 거란 말입니다. 한수원이나 효성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조사해 달라고 했고 담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2차적으로 이건 사기거든요. 예, 800억짜리를 1,300억 이상 받아 처먹었으니까 이거는 사기죠. 그리고 이건 대국민 사기죠. 세금이니까. 예, 그 부분도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아, 권익위에서요? 예. 공정위는 못 믿어가지고 제가. 그런 게 있으면 검찰에 고발을 하는 게 맞죠. 일단 그 권익위에서 권익 예, 조사할 조사권은 사항은 없고요. 좀 잘못한 건데 예, 이 사람들이 보고 넘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지금 김 차장이 이야기한 그 건 말고도 많은 건들이 지금 우리 이제 아주 일부분들을 가지고 사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 건 이외에 지금 이야기한 그 건 이외에도 지금 여러 건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검찰에 지금 바로 고발을 하는 거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국세청이 하는 걸 봐서 예. 그 진도 나가는 걸 보고 바로 검찰로 고발하는 것까지도 같이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고발해주길 바랬는데 우리가 써야겠네요 또. 아이 바쁜데. 설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 원더우먼을 예. 부르든가 슈퍼맨을 불러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 차장님께 궁금한 점이 그 차장님을 그 취조한 공정위 직원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이것도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감사원에다가 저기 감사 청구 한번 하세요. 예, 개인적인 감정은 없는데 일단 그 조직 전체의 문화가 제보자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어떤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문제 삼을 겁니다. 큰일 났네. 큰일 가만둬서는 났어. 안 되겠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참 이 기득권 카르텔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각 뭐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어느 한 군데가 문제만 있으면 그 한 군데만 잘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아까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다 한 줄로 다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끊어내야 될지를 모를 정도죠. 그래서 참 걱정인데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는 해야죠. 그래도. 네. 뭐 해야 됩니다. 진짜. 아 이게 지금 고생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어느 분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저희 스승에게 뭐 전문세 방송 저기 광고하시는구나. 아니 그게 예, 아니라 좋은 거 하나 배우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목지신이라고 예.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풀이를 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이렇게 들은 말인데 예.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거 같습니다. 나라에 대한 법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곧 망조거든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반드시 막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공익 제보를 해주신 김민규 차장님께 정말 너무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차장님처럼 공익 제보를 하셨던 분들, 앞으로 하려고 생각하신 분들에게 올바른 법 체계와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꼭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쪼록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돌아가는 속된 말로 이 꼬라지 보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안 총장님하고 민 위원장님이 정말 앞으로 좀 많이 희생해 주시고 큰 일을 많이 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감사함과 미안함도 참 많이 들게 하는 그런 오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힘내시고요. 저희와 같이 힘을 내서 잘 끝까지 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함이 있는 그런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